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입니다. 지금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하루속히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방역과 역학, 치료에 힘쓰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먼저 보건복지부 차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반복된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앞서 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서 공적 마스크 공급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구체적인 공지에 좀 세심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산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스크 생산을 지원한 뒤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마스크 생산량이 실제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당초 생산 능력이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최대로 생산할 때는 하루에 1200만 장 이상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하던 것의 2배 이상으로 그렇게 증가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지적이 나온 것처럼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생산 라인을 빠른 시간 안에 늘리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현재는 평상시 생산량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생산량을 갖고 있다. 메르스나 사스 등 과거의 감염병 사태는 이렇게 마스크와 같이 특정 물품에 대해서 이전에도 상당히 심각 단계까지 간 적도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수출 제한을 조치한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출 제한과 같은 이러한 긴급한 수급 조치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근데 이제 마스크 대란이 절대적인 생산량의 한계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어떤 개인과 기업의 집단적인 사재기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차관님 재난 관련해서 모든 정부의 프로그램 또 회의가 논의될 때 어제 논의됐던 얘기가 오늘은 또 달라지고 또 오늘 논의됐던 얘기가 저녁에는 또 달라지고 이렇게 논의의 과정과 내용이 계속 변경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재난에 대응하는 모든 상황이 비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2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접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의 양태, 질병의 속성에 대해서 하루하루 사실은 새로운 사실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그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의 대처 방안이나 전략을 수정, 변경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저희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굉장히 긴급하게 또 총리께서도 지금 현장에 내려가셔서 직접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 지시가 내려오고 실무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시차가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의 조치 내용 또 지자체에서의 이루어지는 사안들을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발표했던 내용하고 그러한 방침이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갔을 때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있어서의 다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가능한 최대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외신을 비롯해서 해외 각국은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WHO가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의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가 하루 2번에 걸쳐서 공개적인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한다는 취지와 반해서 그러한 시차에 따라서 달라지는 대응 전략들이 다소 변경된 전략이 아니냐, 착오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세심하게 브리핑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부총리께서 그 답변하신 DUR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DUR뿐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 포탈이라든가 이렇게 국민이 마스크의 구입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국민께 알리는 그런 방식의 좀 더 세심한 그러한 발표 노력이 정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그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 유통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께서 특히 대기하는 이런 시간, 구매를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것이 초점이었는데 실무적인 검토 과정에서 오히려 더 나은 대안들이 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에 있어서 저희가 이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고 투명한 공개와 또 그렇지만 정부 당국, 이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급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매 과정을 통한 유통과 판매 이력을 관리하는 데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도 아마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꼭 마스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진단 키트라든가 아니면 의료기기라든가 방호복과 같은 필수 장비라든가 이런 소모품 모두가 공공재로 지정해서 정부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가능성까지 열어둬서 향후 국가 재난 사태 발생 시에 이 보건의료 부문에 해당되는 공공재에 대해서 모든 품목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과거 저희가 경험했었던 그 감염병에 비해서 감염의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른 이런 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종플루가 그 대규모 감염이 가장 많았었던 그러한 감염병이었는데 전파 속도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를 보이다 보니까 인력의 충원이나 시설의 확보 그리고 장비나 물자들의 공급에 있어서 저희가 비축했었던 물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현장에서 또 마스크와 같이 그동안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품목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그 미래를 예측하는 다양한 그 시나리오별로 말씀하신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그 조달 계획을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대구나 경북 지역과 같이 우선적인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 핫라인을 통한 공급 체계를 먼저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아마 이 안정이 된 이후에는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후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 개편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울러 이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거동 불편자라든가 경제적 취약계층 등등의 대상자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공적인 전달 체계를 별도로 좀 구축해서 이분들에게는 마스크 지급이 좀 더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체계도 보완하고 계십니까? 예, 그 당초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준비를 했었던 내용과 연계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스크의 적절한 그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별도의 공급 체계를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해서 이 이제 완화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이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병상 부족의 대안으로 경증 환자 격리시설 용도의 생활치료시설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생활치료시설 마련과 관련해서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격리 시설과 사실 생활치료시설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준비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낙 지금 감염자의 확진 속도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적기에 입원이나 제대로 된 치료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려운 국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치료 체계에 대한 개편을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는 소위 완화 전략, 이렇게 그 지역사회의 전파가 상당히 진행된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는 의료 자원을 위험도가 가장 높은 분들부터 집중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병상이나 중증 치료를 위한 병상은 위험도가 높은 분들에게 집중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증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해서 적절한 관찰과 지원이 연계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그 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두 번째는 의료적인 모니터링과 관찰이 가능하고, 유사시에 그 증상이 악화된다든지 이 위험도가 높은 증상이 보일 경우에 바로 의료기관하고의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는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갖춘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그 생활치료센터가 확충이 되면 그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도 좀 안심을 하지만, 보다 이런 환자들보다는 중증 환자들이 바로 병상에서 보다 집중적인 의료적 혜택을 봄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네, 소상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초기 단계의 경증 환자부터 의료시설로 보냈을 때는 의료 자원이 충분했을 때 얘기고, 지금 대구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염병 재난에 대응해서 단계별로 매뉴얼이 좀 차별화돼야 되고, 그 차별화된 매뉴얼이 전문가들이나 언론에 충분히 설명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의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대규모 확산,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방역 당국이 1차적으로는 특정 종교의 유증상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해내고, 그리고 대구 지역의 특정 종교 전수를 향해서 지금 전수검사를 거의 하고 있는 상태여서 확진자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확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감염률이 높고 치명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중증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또 사망률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라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질병의 특성을 우선 중국의 그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WHO나 관련 전문가들의 보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환자를 진료했었던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파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대체로 80% 이상의 경우가, 그 중국의 경우에도 81%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가벼운 상태로 진행이 되는 정도에서 머문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연령이 아주 높은 이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찰과 의료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안 그러면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서 소위 치명률, 사망률로 보면 80대 이상의 경우에서는 5%가 넘는 치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메르스나 사스에 비하면 5%도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 취약한 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춘다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인명보호에 있어서 보다 좀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냐,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새로운 코로나19의 감염병 대응 전략을 취하면서 감염병 대응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구처럼 조기 격리와 조기 치료를 대한민국처럼 빠른 속도로 해내는 이런 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맨 마지막에 전 세계적으로 종결이 됐을 때 궁극으로는
사망률을 어떻게 관리했냐 이 문제로 최종적으로는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목표를 잊지 않고 정부가 좀 더 냉정하게 그리고 모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감염병 대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나 밀접 접촉 방식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19의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언론의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확진자 어떤 특정 종교의 신도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보건당국과 그 법무부 간의 갈등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브리핑을 이제 매일 하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을 때마다 했던 답변이 이제 아까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측면이 초기에 다 존재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물론 압수수색이나 이러한 강제적인 조치를 수사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나 판단은 수사 당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의견 조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방역적으로 완벽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관련돼서 특히 이 출입과 예배 당시의 출입과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한다면 보다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방역당국의 입장과 우리 법무당국의 입장이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부 차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예.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방역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부를 한다든가 거짓 정보, 허위 정보를 제출해서 역학조사 활동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할 때 처벌을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정 종교단체가 역학조사에 초기부터 적극 협조했더라면 이와 같은 검찰이 개입하는 그런 아마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앞에 복지부 차관이 말씀했었던 것과 같이 지금 법무부의 입장과 복지부의 입장이 일부 언론에서는 좀 갈등처럼 보이고 혼선처럼 보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초기에는 명단 확보가 필요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낼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예를 들면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 생활치료시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신천지 신도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좀 구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신천지 신도의 경우에는 어린 아이는 신도 명단에 누락이 돼 있어서 어린아이 감염자 환자가 확진자로 판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이 생활치료시설에 같이 배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전파 차단과 유의미한 생활치료시설이 작동하기 위해서도 아까 생활도 가능하게 하면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생활치료센터라고 복지부 차관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도 명단, 이동 경로 이런 것들 파악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지금 당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공권력이 임의로 또 먼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환자들을 포함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다음에
우려되는 이런 감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검경의 공권력이 선제적으로 좀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렇게 특정 종교임을 숨겼다가 공무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직원들까지 감염시킨 그런 보건소 직원, 그리고 교인은 아니었지만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그런 확진자, 이런 사람들에게 조심스럽지만 무관용의 원칙이 좀 천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개인적인 견해가 혹시 어떠신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공직자들도 정말 힘든 그런 때이고요. 사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소심 행정을 하기보다는 이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소신 행정이 적극적으로 장려가 돼야 되고 필요한 때고요. 바로 법무부가 업무 지시를 내린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난주 24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유포한 사람이 불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도무지 기소까지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아마 저희가 확진자인데 특정 업소에 방문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업소는 큰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한 업무방해 이런 차원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밖에도 명예훼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 실제로 접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들을 모니터하고 그 모니터된 내용들이 방송사에서 모든 방송사들이 팩트 체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언론에서 실시되고 있는 팩트 체크 내용들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내용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네, 외출 후 헤어드라이기로 마스크나 목도리를 샤워시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등등 다양한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이렇게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팩트 체크 기능 이런 기구를 통해서 가짜 뉴스의 진입 판별 정보가 보다 더 쉽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고 그렇게 가짜뉴스 팩트체크 기능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보완할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조작 정보, 가짜뉴스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일이 심의하기에는 시간과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공식력이 있는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언론이나 포털에서 국민들에게 유포가 된다면은 어떤 내용이 가짜 뉴스고 어떤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런 팩트 체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올해 민간이 운영을 하는 이 팩트 체크 센터의 설립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을 했고 그런 활동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울러 재난주간 방송사인 KBS가 감염병 재난에 있어서도 다른 방송사보다 더욱더 큰 책임을 갖고 팩트체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방송통신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부총리 나와 주시세요. 예.
부총님을 비롯해서 공무위원들 또 모든 공직자께서 사실 주말과 휴일을 다 반납하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유치원부터 초, 중, 고등학교까지 개학을 연기하는 학사 운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교육과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유초, 중고 개학을 이제 일주일 연기했다가 2주 더 추가로 연기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3주가 개학이 연기되는 건데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보건당국과 또 여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이 돌봄 체계를 어떻게 현장에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긴급 돌봄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제 평상시 돌봄보다 숫자가 많이 적고, 그리고 긴급 돌봄을 신청했는데 참여하는 비율은 신청자의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을 오는 분들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긴급 돌봄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초등학교의 긴급 돌봄은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최소 10명 내외에서 공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구성을 하고 또 방역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안심하고 돌봄을 맡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지금은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또 7시까지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도교육청 통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 돌봄을 이제 학교나 이런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가족 내에서 돌보는 것을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선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제나 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가족 돌봄 휴가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10일을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무급이었습니다. 근데 5일을 유급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계약 연기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유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3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또 우려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좀 더 촘촘하게 현장에 이런 어려움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러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서 대구와 같은 이런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 보다 더 교육과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 추가적인 계획을 검토하셔서 그런 계획을 통해서 대구 지역과 같이 특수한 지역에서 공포와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다 더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인 유학생 관련해서 네네.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이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2월 28일에 중국과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를 합의를 체결을 했고요. 네. 각 소속 유학생들에게 출국 자제를 권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인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 한국대학에서 원격 수업 활성화 조치 등등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또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하게 될 때 이런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들지 않도록 정부가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조금 더 안심을 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기 전부터 중국 입국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 체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후베이성까지는 이제 입국 금지가 되었고요. 2월 4일부터. 그 외에 중국 입국 유학생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도 그렇고 한국의 교직원이나 모든 이제 중국을 통해서 입국하는 분들에게는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열 체크는 기본이고 또 자가진단 앱을 설치를 하고 자기 연락처가 확인될 때만이 입국을 할 수 있는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고요. 중국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항에 이제 안내 부스를 설치를 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14일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등교하지 않고 다중이용 시설에 가지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을 체크하는 것을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항에서부터 기숙사나 자기 거주지까지 주로 버스 셔틀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 수단을 가능하면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숙사나 자기 거주지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14일 동안 학교에서 그리고 기숙사 밖에서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지자체나 저희 교육부의 그 인력 지원, 재원 지원이나 또 인력 지원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또 방문 등을 통해서 발열 증상이 있는지 어떤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확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중국 입국 유학생이 진단받은 학생들이 꽤 여럿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한 명만 지금 이제 확진이 되어 있어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7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국민적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난 2월 28일 날 한국과 중국의 교육부가 합의해서 양국의 유학생들이 가능하면 국내에 머물면서 출입국하지 않도록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대신에 학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원격 수업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의한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서 원래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7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 중에 이제 개강을 앞두고 지난 2월 마지막 주가 가장 많이 입국을 할 것이다. 한 주에 한 만여 명 정도 입국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들어온 학생이 5천 명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한 50% 이하의 학생들이 입국을 했고 저희가 통계로 이제 법무부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입국하면 그 유학생 정보가 저희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입국 유학생 수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총 7만여 명 유학생 중에 이제 아직 입국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 3만여 명 되고요. 원래 이제 국내에 계속 거주해 있어서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던 학생이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이미 들어와서 14일이 경과된 학생이 18,0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14일 경과를 이제 14일 미경과돼서 14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외출 자제하고 있는 학생들이 9,8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중국 입국 유학생 수가 현저하게 줄고 있고 또 2월 28일에 그런 양국의 합의 이후에는 굉장히 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3월 2일자에는 한 160여 명 정도가 입국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입국 유학생 숫자가 이제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도 입국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14일이 다 경과되는데 저희가 특별 입국 절차나 또 14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또 지자체와 저희 교육부가 공동 관리 체계들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만큼의 관리 체계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중국 입국 유학생 중에 이제 확진자가 한 명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혹시 또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저희 관리 체계 내에서
의심 증상이 바로 신속하게 파악이 돼서 조치를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개강하기 전까지 이런 걱정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부총님 들어가 주시고요. 보건복지부 차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관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관련 당국이 매일 2번 브리핑을 통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차관님 혹시 코로나 앱 어플 사이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예. 민간 채널에 의존해서 코로나 앱과 같은 어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개개인께서 좀 알고 싶어하는 확진자들이 다녀간 동선이라든지 위치 등을 위치 기반으로 해서 좀 알려주는 그 서비스가 그 국민들께서 좀 편하게 받아들이고 좀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고 그것을 전문가가 아닌 한은 일반 국민들이 찾아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 19 홈페이지에 가면 팩트 체크란이 있지만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깨알 같은 정보는 찾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후에 재난과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통합해서 그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궁금증을 좀 답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 풀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정보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초기부터 그 별도의 그 보건복지부나 그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 이외에 별도의 마이크로 페이지를 하나 구축을 해서 관련된 정보를 올렸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민간에서 개발돼서 제공되는 그 앱이 그렇게 좀 체감도가 높은 정보를 가독성이 높게 이렇게 제시를 하는 반면 정부의 그 여러 가지 그 정보 제공 채널은 좀 그런 면에서는 다소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국민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이외의 그 국외에서의 이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다국적 언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국민들 이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혹은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확대 방안 검토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임상과 관련해서는 중앙 감염병 그 전문병원, 그러니까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거죠.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이 있다면 사실 대형 병원들도 교차 감염의 우려 때문에 병상을 비우기가 쉽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음압병상 같은 경우 음압병상만 있다고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음압병상 하나당 연인원 25명의 의료진이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음압병상을 늘리는 게 수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문제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중국에서도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NIH가 준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의원님 지적과 같은 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은 중앙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그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다소 소모가 되고 있고 그 지역에서도 권역 그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 군데만 지금 호남권만 지정이 돼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영남권과 중부권에도 이 두 군데를 설립할 수 있는 45억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권역 체계와 중앙 체계를 통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을 진행을 하고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바는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이 감염병, 새로운 인류가 접하는 이 새로운 이 감염병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임상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학술 연구 그리고 치료제 개발 그리고 백신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의 연구기관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기부에서도 힘을 보태서 연구개발도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시국이긴 합니다만 힘을 보태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현장에서 지금 보호장비가 없다. 그다음에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자신을 보호할 만한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그동안 재난 대응에 꾸준히 투자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투자했어도 그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 초유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장을 누비고 있을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관에 이름 없는 수많은 종사자분들 또 콜센터 직원, 역학조사관 또 환자를 이송하는 현장의 실무진 이 모든 헌신적인 임무에 응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거는 현장에서 사실 지난 사스나 메르스 때 보면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실무진들이 최정선에서 헌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감사원 감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요. 그리고 각종 징계를 받고 또 감봉받고 이렇게 정직받고 이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대응하는 실무진들이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적극 행정에 대해서 좀 면책 대안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반응 어떻습니까? 네, 현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평상시 같으면 여러 부처의 의견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현장과 의견 수렴을 하면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긴급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행정적인 책임을 실무자들이 져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실무자들의 그러한 사후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분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최대한 면책을 사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아울러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모임의 불고의 경의를 표하고요. 차관님을 비롯해서 현장의 실무진께서 본인의 건강을 포함해서 끝까지 버텨주셔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사수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주민 여러분 지금은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핫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갑 출신의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